출발 새 아침. (12월 30일) 본회의 때 공수처법을 표결한 국회는 일주일의 냉각기를 보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본회의에 9일날 상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새해부터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지난 연말 추태를 되풀이하지 말라 비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철회를 하기도 했죠. 한편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국면과 겹쳐서 국회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당이 상권 분립 훼손을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최저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는 요건은 표결을 거치게 되면 통과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또한 먼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궁금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우리는 또 우리대로 꿋꿋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겠죠. 지금부터 차분하고 힘차게 출발 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아침에 표정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허를 한번 찌르고 시작하죠. 예. 네,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첫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제가 이제 반가운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할 줄 압니까? 네, 저도 즐거운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아카데미상하고 더불어서 그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데, 네. 한국 영화가 상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동안은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그 스페인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네. 그 페인 앤 글로리를 제치고 이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는 흔히 아카데미상의 이제 전초전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로써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상당히 좀 성원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골든글로브면은 아무래도 각본상이나 감독상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골든글로브가 약간 인심이 짜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더 높은 걸 노려볼까요? 아카데미 작품상 이런 거? 그렇죠. 이제 일단 궁극적으로는 그 13일에 그 후보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거기서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분위기는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며칠 전에 전미 비평가 협회에서는 최고상인 이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을 해서 이관왕을 차지를 했고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평론가들이 사랑하는 영화다. 이걸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고, 같은 날에 이제 호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충은 지난해 5월에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이후에 네. 각종 영화제와 이제 비평가 협회에서 약 50개에 가까운 상을 지금 휩쓸고 있는 중입니다. 50개요? 네. 그러면은 이거 상금도 줍니까?
상금도 많이 받지만 지금 굉장히 흥행 성적도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1억 2,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벌었어요? 예, 벌어들인 봉준호 상태고요. 감독이요? 그렇죠. 영화사하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제 나눠 갔겠죠. 우리 집 나눠주면 좋겠네요. 부럽네요. 북미에서도 지금 2,39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28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어제 봉준호 감독이 이제 골든글러브 수상 소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의 언어를 쓴다. 영화라는 언어다라는 말을 하면서 네. 1인치짜리 자막의 장벽을 넘어서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환호를 받았는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영미권 그 관객들,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관객들이 굉장히 좀 자막이 달려있는 외국 영화에 인색한 편인데요. 그렇죠. 읽기 불편하니까. 예, 네. 특히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잘 그 자막 있는 영화를 안 본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그만큼 한국인들이 연기하고 한국어로 연기한, 그리고 이제 한국적 정서를 담고 있는 기생충이 미국을 비롯한 이제 북미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봉준호식인 자본주의 풍자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봉준호 영화상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좋네요. 자, 근데 이렇게 영화나 이런 문화 콘텐츠가 네. 사실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시상식을 보고 나서 이제 트위터를 보다 보니까 네. 재밌는 트윗이 하나 있었는데 호주 사람이 네. 자기가 이제 겪은 일이라면서 이제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인이 포함된 자리를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어떤 호주 사람이 당신 코리아냐? 그러면 이제 패러사이트? 기생충?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그걸 다 알아요? 예. 저도 영어는 약간 읽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 호주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동양인이 기생충이란 얘기인가? 이거 신종 인종차별인가? 이제 이러면서 움찔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호주 사람이, 그게 아니고, 영화 기생충 나도 봤다. 내가 좋아한다. 이제 이런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뭐, 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기생충 열풍이 뜨겁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은 기생충 말고 뭐 네. 예쁜이 이런 걸로만. 코리안 뭐 이런 걸로. 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분위기가 상당히 기생충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좋게 돌아가고 있다 이건데 중요한 건 이제 아카데미도 석권하겠냐 이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외국어 영화상은 뭐 물론이고 작품상이나 감독상 같은 어떤 주요 수상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아카데미 후보들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이제 눈에 띈 게 여우 조연상 후보를 꼽은 거였는데 제시카. 예, 제시카를 비롯해서 그 영화 평론가 마놀라 다기스가 네. 후보를 5명을 꼽았는데 누구요? 그 중에 4명이 기생충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장혜진, 조여정, 이정은, 박서담이 이제 후보로 꼽혔고 다른 평론가 앤서니 스콧 같은 경우도 5명 중에 3명을 기생충에서 뽑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수상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는 뭐 수상을 하든 안 하든 기쁘지만 그래도 수상하면 더 기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위기 소식이라고요? 예. 어제는 이제 제가 주로 이란하고 미국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우리의 곤란한 상황 위주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 지역에서 오고 그 중에서도 70%가 이란의 앞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두바이산 원유를 우리가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이란 앞바다를 지나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호르무즈 지역에다가 이제 청해부대를 투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왔었고요. 네. 어제 NSC가 열려서 이 이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를 좀 청와대에서 깊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미국이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드론으로 예. 그 타겟을 정확히 정해서 예. 샬레이마니를 공격한 것도 좀 배경이 뭔지 이상하긴 한데 예. 이제 문제는 그 후폭풍이겠죠. 그래서 샬레이마니 뭐 이란 쪽에서는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하고 미국도 우리도 더 큰 보복하겠다 하는데 네.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왜 껴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뭐 미국의 요청이 제일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동맹이라 그러면서 막 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이 이제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자기네 이제 유조선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배후가 이제 이란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고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한 이제 동맹국들한테 민간 선박 보호가 필요하니까 당신들도 좀 그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힘을 좀 보태달라 공동 방위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 말이 공동방위지 그렇죠. 실제로는 이 해역에서 일하를 견제할 거니까 니네가 좀 협조를 해라 이런 그리고 얘기거든요. 그 앞에 나서서 자기네를 또 보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그 공동으로 이제 어깨를 걸고 이제 방패가 되자 이런 얘기인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란이 그 이제 잠수함까지 보유한 그 강국이잖아요. 군사 강국이다 네, 보니까 군사 쪽으로. 그냥 뭐 이제 해역에다가 배를 보냈을 때 자칫하면 정면 대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공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전운이 감도면서 이제 우리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아,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좀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게 세계 여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우리 장병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 우리 실리를 챙길 수 있을까 이게 네. 문제인데 일본은 뭐 이미 보내기로 했잖아요. 처음부터. 예, 일본은 이제 작년 연말에 이미 결정을 했고요. 부지런한 나라입니다. 네, 쓸데없는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 좀 신중해야 될 때 급하게 결정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일본 야당 민주당하고 아사히 신문 같은 이제 진보 신문들도 그런 어떤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진퇴양난에 빠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 청와대나 NSC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어떤 요청을 계속 거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좀 끌면서 미국 쪽에서 좀 최대한 얻어낼 걸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비닐봉지 뭐 종이박스 재활용 이게 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특히 좀 태국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네, 봤는데요. 네. 태국이 새해부터 비닐봉지 줄이기를 한다면서 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비닐봉지를 유해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개 민간 민영 그 공영 방송사에서 TV에 일회용 비닐봉지가 노출될 때 흐릿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블러 처리라고 하죠. 아, 정말 그 요즘 그런 거 담배를 많던데. 피울 때 그거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네. 비닐봉지를 흐릿하게 처리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지만 그런 방침을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바 아닙니까? 실제로 근데 태국 정부에서 추산을 해보니까 네. 그 태국 국민들이 하루에 1인당 한 8개 정도 비닐봉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거를 추산해보면 하루 평균 5억 개 정도를 쓴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써요? 엄청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일환으로 2022년까지 빨대나 뭐 컵, 음식 용기 이런 것도 퇴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닐봉지도 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건 같은 거 사면 어떻게 합니까? 봉지 안 담아가요? 예, 원래는 이제 그 각자 그 쇼핑백을 쓰거나 이제 뭐 천으로 된 쇼핑백을 쓰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이게 개인용 장바구니를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마대자루를 갖고 다녀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좀 코믹하게 이걸 패러디하는 게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수레죠. 이제 리어카, 우리말로 일본어로 하면 리어카. 이걸 이제 갖고 와서 쇼핑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생선 말리는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칸칸이 나눠져 있는 거. 네네. 그걸 사용하거나 뭐 마대자루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이제 코믹하게 패러디하는 게 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비닐의 문제인데 외국도 마찬가지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다 계시면은 모릅니다. 모르세요?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좀 감사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면은 불편한 것도 있으십니까? 몰라요, 그런데. 네. 또 아침부터 겸손하게 원래 이렇게 썩 겸손하신 분은 아닌데 평상시에 그렇죠? 예.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이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총선에 나간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 비서관실도 통폐합을 하면서 기구 개편을 한다.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과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의 의도 뭘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이 끝나면 임기 2년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남은 임기도 중단 없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전의대를 소위 국회에 진출시키겠다.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 임기 2년 동안에도 개혁을 하겠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개혁을 조금 안정감 있게 내 사람들이 좀 날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죠. 지금 총선이 앞으로 어제까지가 딱 100일 전이었고 오늘 99일 오늘 이제 남았는데 99일입니다. 예. 추가 인사가 숫자로 내려갔으니까 좋은 거죠, 뭐. 그런가요? 총선에 맞춰 추가 인사가 이어지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더 추가 인사가 있다는 얘기와 함께 네. 이 청와대 출신들 60여 명이 총선에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분들이 다 경선에서 또는 공천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또 본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상당한 역대 유례 없는 그런 청와대 비서실의 의회 진출 노크이기 때문에 네. 후임 인사들도 하겠죠. 뭐. 당연히 공석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뭐 유은혜 총리라든가 여성 4명 쟁쟁한 여성분들은 다 불출마 선언하고 이제 실무로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총선을 위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지 조금 해석이 좀 글쎄요. 가능합니까? 장관은 정부에서 네. 비서실은 국회에서 이런 것밖에 볼 수 없는데 네.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는 아직까지 척박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소위 중진급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정부에서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한다 네. 하는 것은 그만큼 뭐 주택 정책이나 교육 정책이나 또는 중소기업 벤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안정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발로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60명이나 나가서 이제 총선에 출마해서 잘 될 거자 아니다 얘기는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새롭게 요즘 얘기되는 게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지나가니까 안철수가 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는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분은 이제 진보에서 보수로 다시 회귀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지금 현재 사상 초유의 네. 보수가 4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진보는 분열을 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 보수가 분열을 그것도 4분 오열되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도 황교안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린다고 하면은 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하고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에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안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러한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와서 유리할 때 돌아오는 거니까 네. 뭐 타임은 잘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들어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이제 관심인데요. 결국은 보수 통합에 큰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가면서 새롭게 본인이 주장하는 뭐 정풍 운동 이런 걸 펼치면서 새로운 또 그 인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내지는 야권 통합, 여권 통합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뭐 여러 개인의 구석을 제가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은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를 볼 때 네. 그분이 그렇게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은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네. 자기와 불가분의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네.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든지 그건 이제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오면은 네.
무조건 내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고, 네. 또 뭐 손학규 대표는 사무실 방에 네. 유승민 의원 사진 등은 전부 제거하고 네. 이제 안철수 대표 찍은 사진을 그렇게 걸었다고 하니까 함께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은 손학규 대표가 약속대로 내놓을지 이러한 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는 과거에는 새정치라는 용어로 정계에 입문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정풍운동이라는 네.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 통합에 보수대 통합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어렵다? 것이다. 예, 그래서 독자로선을 가면서 네. 그 정풍운동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워서 깨끗한 그러한 정치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세간에 나온 얘기로는 그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의원들이 미리 이제 지난번에 18일 날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다. 나는 자리에서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이후에 안철수 대표하고 좀 물밑에서 뭔가 얘기가 된 다음에 이분이 복귀 선언을 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손학규 대표가 내 입으로 내가 대표를 그만둔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조금 약간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글쎄요, 손학규 대표야, 작년에는 전당대회 했던가요? 네. 여름까지 10% 안 되면 물러간다 했는데, 10% 안 됐어도 그대로 계시니까 잘 모르죠,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제 황교안 대표는 범야권 통합 얘기를, 보수 통합 얘기를 하면서 이재호, 이정현, 이현주 이런 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얘기도 살짝 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 통합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사실은 조금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 야권 통합에나 보수 통합에 어떤 그 발을 좀 담글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러한 모습은 보이겠지만은 네.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되겠느냐. 현재 보수가 한국당, 네. 안철수, 황교안, 그리고 친박 신당, 새로운 보수의 유승민, 네. 안철수 당, 거기에다가 이재호 전 장관이 주도하는 국민통합연대, 사실상 4분 5열대였거든요. 네네. 오늘 국민통합대연대에서 각 보수 진영들과 원탁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무슨 회의인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분들이 전부 총선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지분을 주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 네. 라고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변화된 진보의 세력을 선호하지. 네. 이렇게 보수들이 4분 5열 돼가지고 지분 공천을 한다고 하면은 총선도 뻔하지 않느냐. 네. 그러한 거기 때문에 저는 원래 총선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즉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적 정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선은 분열되고 대통령 선거 때는 진영별로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로 나오기 때문에 네. 통합의 길을 가더라. 과거에도 보면은.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 초유로 진보야 분열도 잘하고 통합도 잘해요. 네. 그렇지만은 보수가 이렇게 4분 5열 되는 걸 보면은 결코 보수도의 통합은 어려울 거기에 것이다. 그칠 것 같다. 예.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로 특별하게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여권 통합은 가능할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여권 통합에 또 어떤 역할을 하긴 할까요? 야권이요?
여권 통합. 여권? 예, 뭐 대한신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이런 분들하고 혹시 뭐 얘기 나누고 계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국민의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때는 네네. 그때 원래 같이 하셨잖아요, 원래. 예. 예, 본래 보수인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로 위장 취업했어요. 아, 위장 취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실패하니까 보수로 회귀해서 소위 여권 진보 세력의 통합에는 저는 관여하지 않을 거다. 아. 그리고 할 수 없다. 네.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우리 박 의원님도 속으셨군요. 제가 속았다는 말씀은 않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서 물론 지난번에도 새정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새정치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정풍운동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풍운동은 도대체 뭘까요? 글쎄요, 뭐 세력 교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네. 안철수 대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21세기형 젊은 네. 지도자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국민과 경제계에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안철수 아닌가 이러한 것을 내세우면서 뭐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와봐야 알죠 뭐. 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예. 네네. 좋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홍준표 전 대표 얘기 조금 할게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험지는 어딜까요? 이게 종로입니까? 글쎄요, 종로도 뭐 딱 짚지 않고 네. 그 언제 종로로 이사 가느냐 하니까는 내 집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제가 먼저 말씀했지만은 이낙연 총리가 종로 간다 네. 하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은 네. 황교안 대표는 못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차기의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도 되는 그런 분들인데 안 나가면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어디에 나가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땠건 네. 됐든 네. 보수 대통합 여권에 네. 강공을 하는 것은 흔들리는 리더십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로 당 내부에서나 또 보수 세력들에서 몰고 들어가는 걸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성적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요?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라든가 성적표. 이렇게 보수가 분열됐다고 하면은 예. 또 진보도 잘 통합돼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진보 그렇기 통합. 때문에 네. 분열된 보수, 분열된 진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 분열된 보수, 통합된 진보, 또 연합된 진보 이런 것 같으면은 상당히 한국당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박 의원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범여권 군소정당들, 뭐 대한신당, 바른미래, 일부 민주평화당 등등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손학규 대표라든가 정동영 대표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계신 게 있으세요? 통합을 위해서? 일부는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사실 지금 현재 군소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민주당 관계로 네. 또 오늘 뭐 언론에도 심지어 호남에서는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을 데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4+1 이 상태로 네. 나가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이고 네. 또 총선 후에도 누가 민주당이
과반수석을 확보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소 진보 정당들은 자기가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려놓고 다 뭉쳐서 함께 가면은 네. 상당한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합치자. 네네.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이 335 오고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의원님 마지막으로 4+1 협의체 그동안의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아, 만족하시는군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개혁 입법들이 지지부진하고 네. 특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국회를 버리고 완전히 장애 장애로? 투쟁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예. 4+1을 공고히 해서 개혁 입법이나 국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잠시 머뭇거렸지만은 이제 4+1을 공고히 해서 어떻게 됐든 선거구 조정, 네. 공수처법 네. 이제 남아있는 수사권 조정까지. 네. 수사권 조정까지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성공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해야만이 네.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이런 것을 앞두고 네. 한국당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이 네. 다른 4+1 군소정당에 대해서는 뭐 현역 의원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하는 것은 소탄대실한 결과가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지만 이분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답답한 정치를 정말로 깔끔하게 잘 풀어주실 것 같은 정치 귀요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족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센스 만점이신데요. 올해 새해는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느낌 없으세요? 네, 국민들께 좋은 일 생겨야죠. 뭐 정치인들 새해 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대 인사를. 아, 근데 그래요? 국민들한테 행복 드리는 그런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총선이라는 거 사실 지금 여의도에서는 별로 안 느껴져요. 아, 그래요? 예, 민생국회에 대한 국민 요구가 이 정도로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고요. 20대 국회 빈손국회라고는 하지만 사실 국회 안을 들여다보는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국회 문 흐지부지 닫으면 안 된다라는 국민 감시가 총선 모드로 좀 늦게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 도대체 법안 통과율도 너무 작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판에 스퍼트를 올려가지고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했던 공수처법도 그렇죠. 통과시켰고 또 선거법도 통과시켰고 네네. 이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도 또 한국당이 이제 네네,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예. 그걸 포기했으니까 다 잘 되지 않을까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저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서 지금 법사위로 가 있는데요. 제2소위라고 해서 소위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텐데 그렇죠. 빨리 법사위도 열려서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결단을 해주시면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법안들 이제 법사위만 통과하면 또 본회의에 그렇죠. 많이 상정할 수 올라가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이 지난번 소방법 네네. 그것도 해내셨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덕이죠. 어쨌든 올해는 더 좋은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합니다. 목요일 9일로 이 본회의가 미뤄졌죠. 네네. 그러면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한국당이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목요일 날 9일 날 본회의가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민생법안이 먼저 상정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건 통과시키고. 그렇죠. 네. 이때까지 이제 이미 작년에 통과되었어야 될 법률안들은 재빨리 통과돼야 되고 특히 이제 1월 초 중순에 이제 집행돼야 되는 노인연금이라든지 관련된 생활이 시급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 더 이상 방치하면은 국회가 정말 그냥 책임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구체적 책임을 져야 될지도 본인 모르는 주머니에서라도 돈을 그렇죠. 뺏어줘야 돼요. 진짜. 그런 상황인데 그 법안들 다행스럽게도 이번 금주내에는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진짜 밀어붙이기 4+1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있는데 오늘 그 전초전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청문회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간에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행정부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 계속하면 상권분립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이제 당사자로서 그 행보를 할 수 있겠느냐, 감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권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상 이제 행정부의 국회는 갑이잖아요. 네. 갑인데 행정부가 가서 그럼 갑질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국회가 갑이거든요. 국회의장을 하셨던 그분께는 면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뭐합니까? 국회의 권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그런 역량들이 같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이걸 상권 분립으로 보는 거는 좀 이상하다. 왜냐면 지금 현재 뭐 정세균 의원이 의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의장할 때 잘 하셨고 이제는 그냥 일반 의원이시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총리한다고 해서 현재 뭐 상권 분립이 문제된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예를 들어 뭐 사법부라면 또 다르게 보여질 우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부 같은 경우는 국회의 막강한 권한으로 통제 범위 안에 있고 네. 스스로가 감수하신다면 국민을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이라면은 네. 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내각을 좀 정비를 다시 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지금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이제 비서관 담당관을 신설해서 디지털 편제를 혁신 비서가 했는데요. 있는 거죠? 예, 네. 예, 맞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들이 지금 국민 현안으로 다 이제 떠오른 현안들인데요. 네. 디지털 혁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3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4차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각 상임위에 이제 이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산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장관이 하기도 쉽지 않고 등등 좀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부처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비서관도 대략 신설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편제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를 디지털 혁신관이 신설되어서 해소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국민 생활 안전 담당관으로 해서 뭐 산재 문제, 뭐 교통사고 문제, 어린이 안전 문제 등등 해서 교육부도 소관이 있고 행안부도 소관이 있고 이 총괄적인 정책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기도 했거든요. 네네. 뭐 그리고 소부장법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이제 대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담당관도 신설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그 방위 산업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제 또 성과가 있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담당관도 별도의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는 거는 내년 총선 체제를 조금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 집권 이제 4년 차라고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3년 차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이런 건가요? 사실 뭐 총선이 청와대 조직 개편에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인적 구성이 일부 바뀌었다. 뭐 이 측면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 국정과제라는 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하고 했던 약속이잖아요. 네. 약속 잘 지킨 정치인 가장 바라셨잖아요. 네.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 보편적인 국민의 요구를 이제는 좀 실천할 단계라고 생각해서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담당관들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우리 제가 꼭 청와대 대변인 같네요. 그런 것 같다고 같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겠네. 청와대 대변인이 더 높아요? 당 대변인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희도 설명을 들은 입장에서는 전달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 대변인의 말투의 특징인 것 같아요. 꼭 제가 이렇게 그 브리핑을 하고 생각을 있네요. 하는 것이.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그 0007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지금 여당하고 야당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데 야당이 지금 그 여당에 비해서는 좀 자식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당께서 좀 보듬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대립구조로만 갖지 말고 네네. 조금 여당이 좀 일단 더 품어줘라. 야당의 말을 좀 들어주고 자꾸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뭐 어찌되었던 간에 뭐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면
물론 뭐 이제 당대당대한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유연하게 네.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하고 이제 이재정이 왜 싸우니 품어라 할 때 개인 이재정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지만 또 가지는 가치라는 게 국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최적의 합을 위해서 서로가 또 싸울 때는 또 다투는 거니까 다툼을 너무 이제 터부시하지 마시고 다만 잘 싸울 수 있도록 예, 관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네. 또 나무라도 주시고요. 네, 싸우는 거 중요한데 잘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네.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 약식 기소를 하면서 특히 이제 홍철호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에게 약식 기소를 하면서 500만 원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약식 기소는 보통 판사님들이 그냥 약식 기소한 그대로 사실은 결정문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도장만 찍어서 이제 판사님들은 내보내. 이번에 만약에 500만 원 구형한 거를 그대로 내보내게 되면 사실 이게 당선 무효형이 되겠죠. 네네.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500만 원을 딱 구형한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검찰의 기소가 뭐 이제 그 두 사람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실제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던 범법행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좁은 범위의 기소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로 국회의원 소위 말해서 배지가 떨어질 정도의 위중한 범죄라는 것을 네. 지금 처음 안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상규 의원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소 대상에서 빠져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TV 의원실에서 쇼파 밀던 장면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의자로 지금도 문을 의자가 탁 되는데. 못 나가게 예, 막았는데. 그렇죠. 예. 등등 해서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엄중한 행위 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 이런 사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단하느라고 아주 가중된 어떤 형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범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만 좀 얘기가 되고 있지만 구공판 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형량이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이제 짐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뭐 불기소 처분 되신 많은 분들도 사실상은 이제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저희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약식 기소가 500만 원이면은 그냥 구공판인 경우에는 훨씬 세야 된다라는 게 기본이죠. 원래 네네, 법조계에서는. 그런 쪽이 좀 더 신경 써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회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 좀 서로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서로 신경전을 할 만한 급이 아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제 검찰총장 이하 어떤 검찰 조직의 어떤 새 과시가 이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지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제 통솔의 대상이고 사실 인사권의 적절한 당연한 행사인데 인사 권한 안의 행사인데 유독 이제 검찰과 어떤 대등한 위치에서 어떤 갈등적 상황인 것처럼 몰아붙여지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서로 좋아하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왔잖아요. 이제 네.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뭐 보수 야권 통합에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예, 보통 이제 야권 통합한다 그러면 여당이 무서워야 되는데요. 야권 통합을 다들 외치고 있지만 네. 앉은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다들 통합을 외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각자 입장을 양보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평가들 이렇게 각 세력이 분화되기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들이 정리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사실은 야권 통합을 폭발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데 지금의 야권 통합은 글쎄요 그냥 단신으로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단신으로만 봤다. 야권 통합.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